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NBA에서 반등이 필요한 5명의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사실 뭐 잘하는 선수들은 항상 또 꾸준함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일 텐데, 반대로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을 남기는 선수들, 또 세월을 느끼면서 또 세월을 비껴가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5명을 소개하면서 제가 또 강력한 조 방꿀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 컨텐츠를 기점으로 또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는 타이리스 할리버튼입니다. 할리버튼은 뭐 지난 시즌에도 20-10을 기록했었고 정말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쳤었죠. 특히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컨퍼런스 결승까지 이끌었고, 또 라이벌인 뉴욕 닉스를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꺾기도 했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할리버튼은 또 2024 파리올림픽 미국 국가대표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올스타, 그리고 20-10 여기에 미국 국가대표, 또 어린 나이, 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올 시즌 할리버튼의 활약상을 기대하는 것도 전혀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자, 하지만 올 시즌 들어서 부진이 극심합니다. 자, 일단 형편없는 야투 효율로 일관하고 있고요. 또 기복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통 내가 나이가 들었다, 이제 은퇴해야지 라고 선수들이 생각할 때가 기복을 겪을 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내가 전성기처럼 27점에 7어시스트 하다가, 어떤 날은 정말 컨디션이 좋지 않고 또 상대 락다운 수비에 또 혹은 내 피로에 지쳐서 12점 4어시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계속 그냥 파도 넘나들듯이 엄청나게 이 오르내림이 심해지면 이제는 은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할리버튼의 올 시즌이 마치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할리버튼, 지난 2년 동안의 할리버튼으로 돌아왔구나. 어떨 때는 이거 세크라멘토랑 트레이드 괜히 했네, 괜히 지금 200밀 넘는 돈 줬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업앤다운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소속팀 인디애나 역시도 최근 6경기 1승 5패에 그쳐있고, 지난 시즌 각종 오펜시브 레이팅부터 비롯해서 필드골 성공률, 그 다음에 또 야투 효율, 어시스트 개수 전부 다 탑5 안에 들었던 인디애나인데 쫙쫙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평균 정도 될까 말까한 그런 공격팀에 머물러 있고, 인디애나의 성적도 좋지 못합니다. 자, 지난 시즌 20점 1득점, 10점 9어시스트, 야투가 47.7, 3점 36.4, 자유투가 85.5%니까 메인 볼핸들러, 또 전통적인 의미의 포인트 가드 치고는 야투의 효율이나 볼륨 자체가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20-10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기록할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올 시즌 놓고 보면 17.5득점, 3.4리바운드, 8.4어시스트에 그쳐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록이 하락했죠. 자, 그렇다고 야투 효율이 좋냐? 그렇지도 않죠. 야투 42%, 3점이 33.6%.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부진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을 다녀왔긴 했지만 DNP도 거의 경기의 절반이었고, 물론 올림픽을 다녀온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할리버튼 20대 초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내는 것 자체가 할리버튼의 경기나 연습을 임하는 태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할리버튼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맨 처음에는 사타구니, 그 다음에 햄스트링 쪽이 좋지 않다라고 했었지만, 인디애나의 지역지 기자들은 할리버튼이 쉴 때마다 허리 찜질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상하체가 지금 안 좋은 거야. 두 군데 중에 한 곳만 좋지 않아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허리 좋지 않죠. 거기다가 지금 하체도 밸런스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슛이 안 들어가는 거야. 슛이 안 들어가면 현대농구에서 메인 볼핸들러가 어떻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메이킹이나 디시전 메이킹이나 또 혹은 패스가 자유자재로 안 되는 거죠. 슛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할리버튼의 부진이 좀 길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타이리스 할리버튼은 쉬어야 했던 여름에 쉬지를 못했고, 올림픽을 다녀왔고, 그리고 상체와 하체가 모두 다 지금 부상으로 인해 100%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성적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할리버튼이 이 정도 몸 상태라면 장기간 결장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디애나가 아픈 선수들이 많아요. 벤 셰퍼드부터 해서, 그 다음에 또 에런 니스미스, 그 다음에 또 아이지아 잭슨은 시즌 아웃됐죠. 제임스 와이즈만 시즌 아웃됐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TJ 맥코넬이 활약을 하고 있지만 앤드루 네마드도 장기 부상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리버튼이 쉴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할리버튼이 지난 시즌의 효율이나 볼륨까지 찾는 거는 무리다. 올 시즌은 그냥 결정 없이 가되, 할리버튼 본인도 지금 본인의 몸 상태를 인지하고, 인디애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정도 스탯 라인이 유지되지 않을까. 만약에 인디애나가 여기서 팀 성적을 반등시킨다면 그래도 할리버튼의 이런 부진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되겠지만, 계속해서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5할 승률 언저리, 또 5할 승률 밑으로 떨어진다면 이 할리버튼 역시도 연장 계약을 맺은 첫 번째 시즌이기 때문에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수는 바로 저말 머레이입니다. 자, 저말 머레이 엄청난 클러치 능력과 함께 200mm 넘는 금액의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자타공인 덴버의 2옵션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물론 저말 머레이가 우승도 시켜줬고 그 다음에 덴버 너겟츠가 직접 드래프트에서 뽑고 키운 선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승을 한번 시켜줬다고 하더라도 올 NBA 팀, 그 다음에 올스타에 뽑히지도 않은 선수에게 200미를 줬다? 이건 덴버 너겟츠가 엄청나게 대우를 해준 셈입니다. 자, 하지만 2024 파리올림픽부터 저말 머레이는 존재감이 그냥 제로였어요. 저도 파리올림픽 중계를 했습니다만 이 저말 머레이의 플레이는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은퇴를 한 1년 앞둔 백전노장의 라스트 댄스 같은 느낌? 그 정도로 굉장히 설렁설렁 뛴다기보다는 이 몸의 에너지를 축적된 채로 뛰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아닌 피로도를, 젖산을 그냥 몸에 그냥 휘두르고 뛰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도 일찍 탈락했고 또 이번 NBA 시즌이 개막한 이후에도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니콜라 요키치의 독박 농구를 강요하게 됐죠.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2옵션은 아니잖아요. 저말 머레이가 2옵션입니다. 그런데 2옵션이 부진하다 보니까 포터 주니어가 지금 그럭저럭 활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덴버는 평범한 중위권 팀이 돼버렸죠. 자, 장점이었던 3점은 커리어 최저, 커리어 로우를 찍고 있고요. 자, 리그에선 전반적으로 머레이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머레이의 몸은 망가져 있다. 밸런스가 좋지 않고 그 덕분에 덴버는 아주 맞기 쉬운 팀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요키치가 있을 때는 당연히 덴버 너겟츠 강팀이죠. 하지만 요키치가 없을 때 덴버 너겟츠는 최하위권 팀이에요. 그랬을 때 요키치가 벤치에 있을 때 머레이와 아이들, 머레이와 세컨 유닛 혹은 또 서드 유닛이 살짝 섞이는 그런 구간을 덴버가 잘 버텨야 되는데 머레이 자체가 지금 농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덴버 너겟츠가 요키치가 플로어에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자, 지난 시즌은 부상 때문에 23경기 결장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21점 이상을 기록을 했고 어시스트 6.5개, 야투 48, 3점 42%, 자유투 85% 이상이니까 23경기를 빠진 것 빼고는 괜찮았습니다. 물론 플레이오프에서는 부진했습니다만. 자, 하지만 이번 시즌 기록 보시면 평범한 선수가 돼버렸죠. 17.8득점, 6.2어시스트인데 200mm 연장 계약을 맺은 첫 해입니다. 그리고 야투가 42%, 3점이 33.3%, 자유가 80%. 자, 물론 연장 계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부터 또 달라질 수는 있겠죠. 저말 머레이는 아직도 젊은 선수니까요. 자, 하지만 머레이의 부진한 이런 기간들이 이만큼 길게 지속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말 머레이가 덴버 지역 팬들에게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일단 저말 머레이가 과거에 무릎 크게 다쳤을 때 켈빈 부스 단장, 그다음에 마이클 말론 감독이 가서 울면서 이제 저를 버리실 건가요? 내가 무릎을 다쳤으니 이제 내가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팀은 이제 저를 버리실 거예요 라고 눈물을 흘렸던 이 저말 머레이인데 딱 연장 계약 받고 나서 지금 이 정도로 팀이 부진한데 굉장히 농구에 좀 집중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플로우 위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경기가 없는 날 본인이 좋아하는 격투기 보러 다니고 취미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장면들만 계속 눈에 띄다 보니까 과연 저말 머레이가 지금 이런 상황들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내가 지금 떨어진 기록들, 내 생산력, 내 경기력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구를 못하게 되면 본인의 그런 사생활이나 또 혹은 본인의 취미 이런 부분까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고액 연봉자의 운명이자 숙명이죠. 그래서 저말 머레이가 지금보다는 무조건 더 살아나야 덴버 너겟츠의 시즌도 길어질 수 있고 요키치의 독박 농구도 이제 그만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저말 머레이는 현재까지는 가장 실망스러운 선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이크 콘리. 마이크 콘리 선수를 이 목록에 집어넣는 건 좀 가혹할 수 있죠. 왜냐? 1987년생입니다. 이제 은퇴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이이긴 한데 또 마이크 콘리가 보여줬던 그런 클래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마이크 콘리가 지금 속해 있는 팀 자체가 지난 시즌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컨퍼런스 결승까지 진출했던 팀이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콘리는 리그 18년 차입니다. 언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87년생 베테랑이고요. 자, 하지만 주전으로 나서기엔 효율과 볼륨 모두 실망스럽습니다. 자, 2점 및 3점 야투가 모두 고장난 상황에서 백업 자원도 마땅치가 않죠. 랍 딜링햄은 지금 부상 중이긴 하지만 크리스 핀치 감독은 주전을 완전 갈아 마시는 그런 감독이다 보니까 딜링햄이 1라운드 8순인데 지금 쓰지도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테 디빈첸조는 그냥 벽돌 던지면서 주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네소타 1번 라인업은 우승을 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포지션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직전 시즌에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한 팀의 1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고요. 1985년 크리스 폴보다는 크리스 폴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전으로 뛰고 있죠. 그리고 득점력은 전성기에 비해서 반토막 이상 났지만 플레이메이킹이나 어시스트 수치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역할보다는 1986년생 카일 라우리의 역할 정도가 적당하지 않냐. 왜냐하면 카일 라우리는 현재 필라델피아에서 세컨 유닛 뛰면서 그래도 물론 전성기에 비해서 뭐 기록은 완전히 반토막이 났지만 괜찮은 경기 영향력 또 인게임 내에 생산력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 콘리는 지금 오히려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크리스 핀치 감독이 혹은 미네소타 구단이 생각이 있었다면 마이크 콘리의 백업을 한 명 정도는 더 뒀을 거고, 그리고 랍 딜링엄을 이렇게 쓰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마이크 콘리에게 더 큰 과부하를 준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랍 딜링엄이 지금 바로 주전으로 뛰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마이크 콘리의 출전 시간도 함께 양분하고, 그리고 마이크 콘리가 벤치에도 출전하는 그림이 제일 오를 텐데, 지금 콘리가 이런 기록으로 주전으로 뛰는 한 저는 뭐 콘리 같은 베테랑에게 가혹한 이야기이지만 미네소타는 1라운드 광탈 봅니다. 자, 지난 시즌에 마이크 콘리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두 자리 득점, 어시스트 6개, 야투가 45.7%, 3점이 44.2%, 3점 9개 던지면 4개 들어갔어요. 뭐 자유투는 워낙 적게 던지면서도 잘 집어넣는 선수였는데, 자, 올 시즌 노세아가 완연합니다. 9.1득점, 어시스트 개수도 4.4개가 됐고, 야투가 36.3%, 3점도 36.9%예요. 3점은 37%라고 치면 리그 평균은 되는데, 야투가 36.3%라는 거는 결국 2점 야투 성공률과 3점 야투 성공률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2점 야투 성공률이 저 정도라는 건 뭐냐면 일단 골 밑에서 레이어 마무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떨어지는 게 뭔가요? 바로 페인트 존 야투 성공률이죠. 올 시즌 스테픈 커리, 그 다음에 올 시즌 르브론 제임스, 전부 다 전성기에 비해서는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마이크 콘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앤서니 에드워즈가 볼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이크 콘리가 미드레인지 게임을 뭐 피켓롤 이후에 가져가는 횟수도 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점 야투 고장, 3점 야투는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온 수준이긴 한데, 일단 1번 포지션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에드워즈가 종종 터널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마이크 콘리의 그런 클래스, 그 다음에 베테랑의 품격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리그 18년 차 때 이런 성적을 내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하지만 콘리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디안젤로 러셀인데요. 자, 디안젤로 러셀은 항상 정규 시즌에는 괜찮았어요. 정규 리그에는 늘 18득점, 어시스트 6개 이상, 3점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였고, 실제 지난 시즌 정규 리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플레이오프만 되면 삽질하는 게 디안젤로 러셀이죠. 과거 브루클린 네츠 시절 때도 그랬고요. 미네소타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봄농구 시작되면 새가슴으로 변하는 게 러셀이었어요.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급격히 무너졌고 올 시즌에는 아예 초반부터 부진합니다. 자, 급기야 주전 자리마저 내줬죠. 자, 그리고 벤치로 강등되고 말았죠. 기록은 물론이고 경기력 자체도 전 시즌에 비해서 큰 폭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2023-24 시즌 때 76경기 18득점, 어시스트 6개 이상, 야투 45.6, 3점이 40% 이상이었고요. 자유투도 82.8%. 아주 견실한 활약이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 그 다음에 또 오스틴 리브스가 있는 팀에서 러셀은 높게 쳐줘봤자 3옵션, 4옵션인데 이 정도 기록이면 뭐 아주 양호삼삼하죠. 자, 하지만 올 시즌 기록 보시면 평균 득점이 5점 이상 떨어졌고요. 리바운드, 어시스트 전부 다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야투와 3점의 볼륨도 박살났는데, 야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디러셀이 3점을 굉장히 많이 던지는 선수잖아요. 그런데 3점이 34.3%, 지난 시즌보다 7.2%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투가 86.7%인데, 자, 디러셀이 벤치로 내려가면서 레이커스의 벤치 생산력은 실제로 좋아졌어요. 자, 하지만 러셀은 또 1+1 계약을 맺었고 사실상 FA 재수 기간인데 오히려 지금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베테랑이고 또 뭐 종종 슬로 스타터 기질이 있긴 합니다만 디러셀이 지난 시즌의 기록까지 회복하기에는 제법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나. 그리고 레이커스가 로스의 업그레이드를 노린다면 디러셀에 남아있는 계약을 트레이드 자산으로 저는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 시즌에도 러셀이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마감일이 지나고 나서 러셀이 펄펄 날았거든요. 그런데 2년 연속 과연 레이커스가 인내심 있게 기다려줄까? 그리고 러셀의 지난 시즌 활약보다 올 시즌이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커스가 러셀을 매물로 트레이드를 노리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라미 그랜트입니다. 자, 올여름 포틀랜드는 제라미 그랜트를 트레이드로 내주는 대가로 드래프트 1라운드 픽 2장을 요구했습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께서는 정말 씨알도 안 맥히는 소리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은
1라운드 픽 한 장도 받기 힘든 상황으로 급변했고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왜냐? 제레미 그랜트가 말 그대로 주접을 까고 있기 때문인데 판매 타이밍을 저는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야투 효율이 빅 포워드라고 보기에는 믿기 힘들 만큼 심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평균 20득점은 옛말이 돼버렸고요. 이제는 15점 넣기도 힘든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리고 제레미 그랜트가 사실 투웨이 플레이어잖아요. 공격도 20점 하면서 리바운드가 구리긴 하지만 수비도 괜찮고 에너지도 좋았던 선수인데 수비 지표 에너지도 하락했어요. 지금 포틀랜드는 어떤 상황이냐면 앤서니 사이먼스 그리고 제레미 그랜트가 나올 때 경기력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이 지금 트레이드 매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상품이 신선하고 포장도 잘 돼 있고 질소 포장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도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팔아야 될 물건들이 전부 다 하자가 있어. 그리고 경기력은 더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자, 지난 시즌 제레미 그랜트는 항상 부상이 많은 선수인데 54경기 뛰면서 그래도 21득점, 리바운드는 워낙 못 잡는 선수고 3점이 40.2%였어요. 그러니까 고효율로 3점을 쏠 수 있는 빅 윙이었습니다. 수비 구멍은 당연히 아니고요. 자, 하지만 올 시즌 22경기에 15.3득점, 리바운드는 여전히 구립니다. 네, 그리고 야투 38%, 3점 35.5%. 1라운드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네, 제레미 그랜트는 왜냐하면 만기 자원도 아니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그랜트를 데려오려면 이 제레미 그랜트를 최소한 내 팀에서 일정 기간은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지금 포틀랜드의 팀 상황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포인트 가드가 없는 라인업이에요. 앤서니 사이먼스 원래 포지션 뭡니까? 2번이죠. 쉐이든 샤프 윙이에요. 얘도 1번이 아닙니다. 스콧 앤더슨 지 앞가림하기도 힘들어요. 정통 1번이라 보기 어렵고 말콤 브록던 워싱턴 같습니다. 1번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제레미 그랜트의 야투의 이런 품질 자체가 상당히 구린 건 어느 정도 익스큐즈할 수 있지만 2m가 넘는 키에 훌륭한 윙스팬에 빼어난 운동 능력을 겸비한 선수가 야투가 저 정도다? 팔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포틀랜드가 제레미 그랜트를 팔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그랜트가 트레이드가 될 건 자명한 사실인데 과연 어느 정도 가격에 팔릴지 요게 관건이고 또 요게 또 지켜보는 재미가 되겠죠. 자, 이상 반등이 필요한 5명을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디러셀과 제레미 그랜트는 팀을 옮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마이크 콘니가 뛰는 미네소타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콘니가 계속해서 이렇게 1번으로 뛰는 게 좋은 그림은 아니지만 대안도 없기 때문에 크리스 핀치 감독의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자, 덴버는 자말 머레이가 무조건 살아나야만 니콜라 요키치가 부담을 덜 수 있고 인디애나도 할리버튼이 반등해야 지난 시즌의 성공을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플레이오프 진출도 불투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명이 각 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역할이나 또 반등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상 반등이 필요한 5명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구독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재미없는 주제들은 넘기시더라도 또 재미있는 그런 컨텐츠들은 또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